일주일 동안 달려온 리서치 포럼의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세션은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서철수 리서치 센터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진행된 포럼의 마지막 날 드디어 네. 등장하셨어요. 네. 네. 제가 사실 센터장님 만나면 네. 이번 포럼 보면서 궁금했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맞아요. 제목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네, 제목을 네.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무슨 뜻인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재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전쟁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너무나 정신없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아마 내년에는 이런 그 혼란이 조금은 더 진정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실 지금 코로나와 전쟁으로 시작된 2020년대는 그 전에 2000년대나 2010년대에 비하면 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네.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번 줘봤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꿨다? 많은 걸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미 코로나와 전쟁 이전부터 네. 변화의 조짐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그걸 좀 더 가속화 시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특히 이제 198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네.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0년대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시대 조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무역,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역할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가운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이 서구에 편입됐고 여기에 중국도 전격적으로 개혁 개방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산업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분업화가 극대화되면서 지구촌 차원에서 공급망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90년대부터 이제 IT가 본격화됐잖아요. 네. 이런 혁신 기술들이 생산성을 더 높여줬고요. 이렇게 글로벌 차원의 노동 증가, 자본 확대,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는 이후에 약 40년간에 걸쳐서 물가와 금리가 꾸준히 안정되는 이른바 Great Moderation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머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금리와 물가가 안정화되었다. 네. 40여 년간이라고 네.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 40여 년간 그러면 결국 자산 가격이 오르기 좋은 환경이 그렇죠. 조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네. 말하자면 노동과 자본의 글로벌리 자유로운 이동은 두 가지 큰 부작용을 낳게 됐는데요. 네. 하나는 선진국의 중산층 몰락, 즉 양극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자본의 무분별한 집중에 따른 금융 버블 문제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터졌고요. 양극화 문제로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트럼프가 나오고 네.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80년대 이후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균열, 그거에 대한 균열 조짐이 선진국에서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던 차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꿈틀꿈틀대고 네. 있었던 차에 코로나와 전쟁이 이걸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세상은 또 표시해 보시는 것처럼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정치 측면에서는 우선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다시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 80년대도 그러긴 했습니다. 과거 80년대 일본하고 독일을 누를 때와는 달리 지금은 좀 체제 경쟁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경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보호무역과 블록 경제화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분열되고 재편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최근처럼 비용 상승, 인플레 압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네. 과거에는 이제 디플레 시대였으니까 그 물가를 오히려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부양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고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재정정책, 산업정책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간에서도 구조적인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베이비부머 은퇴를 MZ세대가 충분히 만회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이 커서 노동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제법 계시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른바 내셔널리즘, 뭐 국가주의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이민이 억제되면서 사실은 저임금 서비스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상당히 현재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시대 조류가 변화하고 있고 국제 정치의 역학이 또 변화했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가 생기는 구간에서 코로나와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변화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매크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러니까 금융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변화가 네, 좀 네. 생기는 네,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리서치 포럼의 주제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높아하시면서 한 말씀 더 네. 곁드리자면은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전부 아니면 뭐 all or nothing은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2020년에 들어서 강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네, 했어요. 네, 아주 네, 거대 담론이기 네, 때문에. 네. 다만 저희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워낙 언론 통해서도 많이 네. 또 접했던 이야기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무슨 이야기인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일 거예요. 특히 투자라는 관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는 과거와 달리 투자 성과를 위해서는 중앙은행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는 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나아가서 유럽 각국 정부들이 자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첨단 기술 산업을 이제 경쟁적으로 육성하는 네.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스타일 측면에서도 물론 여전히 이제 유망 기술주는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너무 먼 미래의 꿈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퀄리티 혁신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이제 서방의 공급망 재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글로벌 원자재라든지 네. 아니면 선진국의 소재 산업재 같은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마 관점에서는 뭐 신재생, 전기차, 방산, 로봇 이런 것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또한 금리가 이제 상당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쿠폰을 많이 주는 그런 채권, 네. 혹은 높은 배당, 리츠 이런 것 같은 인컴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지역 배분에 있어서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을 선호하지만 인도도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 인도는 사실 노동과 자본의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커갈 수 있는 룸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인구 구조와 내수에 있어서도 잠재력이 엄청 크고요. 네. 또한 최근의 지정학 갈등, 또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 인도 현지 기업 탐방도 다녀왔거든요. 네, 네. 뭐 그림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추천해드릴 만한 좋은 기업들이 그래요. 많이 있더라고요. 네. 스타일부터 지역까지 네. 큰 틀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주식 투자 입장에서만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뭘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쭉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걸 요약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퀄리티 혁신주가 좋겠다라는 취지들로 아마 네. 말씀을 했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려면 특히 올해나 내년처럼 경기 자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려면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죠? 정책.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든가, 네. 아니면 둘 다든가. 특히 둘 다가 좋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테마가 될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라는 네. 건데, 역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은 저 그림은 이미 올 6월 말에, 6월 초에
하반기 포럼 할 때 썼던 그림이긴 그렇죠. 한데요. 네. 그 G는 지정학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얘기하고요. 왼쪽에 ESG의 E, 네. 그죠? 그 중에서도 E, 특히 환경, 정부 주도의 친환경 산업.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테크놀로지, 기술 혁신이죠.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저희가 GT, get, 네. get this idea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세 영역이 겹치는 업종이 가장 유망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로 보이긴 하는데 전기차 간의 경쟁도 빡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감안하면 뒤에 배터리나 배터리 장비, 뭐 소재, 부품 이런 쪽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중에서는 우선은 태양광, 밸류체인에 주목을 합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수소 에너지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는 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집중하는 영역이니까 또 나아가서 로봇도 미국의 리쇼링, 제조업 재건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방위 산업도 이제는 항공우주와 사이버 보안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업종들은 이미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일주일 동안 쭉 말씀해 놓은 네. 건데 생방을 못 보신 분들은 저희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 네,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또 반도체, 항공, 사이버 보안, 또 배터리, 소재 부품 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글로벌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한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뭐 건가요? 거의 같습니다. 한국도.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 그 실적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퀀츠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섹터가 2차 전지, 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뭐 이런 쪽이고요.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쪽도 모멘텀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거는 네.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면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은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올해 대비 내년도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로 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올해 2022년도와 2023년도 네. 내년도 각국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비교해드리고 있는데 그림 보시면 별로 썩 좋지가 않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업종 간의 차별화 또는 선별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서방은 올해 이제 증가율이 높았던 건 기저효과 때문이었을 거고요. 네, 그림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내년에 이제 서방이 약간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감히까지는 아니에요. 유럽, 독일, 호주 다 줄어들죠. 맞아요. 줄어들지만 네. 여전히 플러스를 네. 보여주고 있죠, 그죠? 지금 보면 중국, 또 홍콩, 뭐 일본, 인도. 인도 이런 쪽은 내년에 오히려 또 좋아지는 그림인데요. 아시아 그렇죠? 네. 한국은 올해도 내년도 감익이에요. 이렇게 유난히 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많이들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일단 내수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 신용 경색에 따라서 내수 경기가 썩 좋지가 않고 네. 또 대외 수출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대외 관계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반도체 수출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특히 네. 원유에 대한 수입이 비중이 큰데 그렇죠. 둘 다 별로 한국 경제에서 썩 좋게 작동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좀 더 크게 보면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시클리컬 국가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면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취약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한국은행은 다른 미국보다도 네. 내년도 정책금리를 조금 더 빨리 인하할 것 같고 시장금리도 아마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금리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한국은 그러면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네. 하지만 주가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방금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내년도 영업이익도 별로다. 맞아요. 약간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 숫자가 나오게 된 걸 좀 뜯어보면 반도체 업종이 내년도에 마이너스 40%가 예상 네. 거의 40%입니다. 네, 거의 네. 30 몇 프로인데 반면에 그거를 지은 나머지 섹터는 플러스 10% 정도일 오히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문제의 반도체 업종도 내년도 상반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는 오히려 조금 나아지는 구도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연간으로는 뭐 썩 별로입니다만 상하반기를 뜯어보면 실적은 상반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는 개선되는 그림으로 네. 나오고요. 실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이걸 먼저 조금 선반영한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상반기 조금 먼저 실적보다 약간 먼저 바닥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네. 경기랑은 약간 그림이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또 경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저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반기에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그 개선의 강도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 강도를 좌우하는 건 글로벌 경기가 어떠한가라는 부분과도 밀접한 네. 관계가 있을 텐데, 글로벌 경기가 큰 침체에 빠질 거다, 약한 침체에 빠질 거다, 침체 그렇죠. 아니다, 뭐 네, 여러 네, 의견이 네, 많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진짜 깊은 침체에 빠지면 내년도 하반기 제대로 반등 못할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면 요새 뭐 워낙 연준의 금리 때문에 난리인데 네. 연준이 처음 금리 인상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올 초죠. 올 초, 네. 올 3월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금리를 인상한다고 쳐도 사실은 약 1년여간에 걸쳐서 네. 내년 한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1년에 걸쳐서 거의 5% 포인트를 굉장히 빠른 기간에 많이 거의 올리는 거죠. 폭주입니다. 역사적으로 네. 이런 적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도 하고 있잖아요. 네. 950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조 원이 넘는 돈을 매달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강력한 긴축이라고 하면 거의 현기증이 나는 상황인데 경제에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겠네요. 예, 그럼 이상하죠. 네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건설이나 부동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소비나 투자 활동도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IT 같은 경우는 일부 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썼거든요. 거기에 따른 후유증으로 네. 재고 조정도 겪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질 리스크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경기 변화를 예민하게 보여주는 일부 지표들은 그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준도 내부에서는 이 리스크, 침체 리스크를 좀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미 침체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연준의 급격한 긴축 때문이라고 한다면 네. 반대로 그것이 되돌려지면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언제 연준이 멈추느냐, 언제 연준이 피벗 전환하느냐 네, 그렇게 네. 이제 목을 메고 그렇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1월 달 FOMC 의사록 혹은 11월 말에 파월이 한 얘기들 보면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파월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과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뭐라고 됐냐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가지고 경제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뒷수습을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안 하겠다. 원하지 않는다. 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건 뭐냐면 연준의 두 가지 목표. 하나는 물가 안정도 있지만 고용과 경기. 이 두 가지 목표를 상당 부분 밸런스를 맞추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연준은 물가를 잡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내년도 상반기쯤 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반기 가면 물가도 조금 떨어지고 네. 특히 고용도 둔화되는 조짐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때쯤 되면 연준도 이제 살살 멈추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럼을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했죠. 네, 네. 그 첫날 이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네, 네. 하면서 고용과 임금이 생각만큼 빨리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연준이 생각보다 더 금리를 많이 올릴 리스크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네. 고용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노동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상태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연준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연준이 올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뒤로 늦추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와 고용이 버티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많이 올리자는 전략이거든요. 네, 네. 늦출수록 손해라는 거죠. 네, 이왕 네. 올릴 거라고 한다면은 네, 네. 이건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버틸수록, 즉 상반기 버틸수록 상반기 빨리 많이 올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반기에 인상을 다 끝낼 것이다. 그래서 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5.0일지 5.25일지 5.75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상반기가 인상의 끝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에 네. 대해서는 역시 동일한 결론입니다. 연준 피봇이 중요하다. 네. 지금 이제 상황을 봐서는 매를 맞아도 좀 짧고 굵게 맞고 맞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연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목매서 보고 있습니다만 추가 긴축이 끝난다고 해서 경제와 주가가 정말 바로 좋아질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경기가 곧바로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이 벌써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쭉 인상을 대단히 가파르게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누적된 효과, 그 다음에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시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경제는 내년 하반기도 바로 좋아지긴 어려울 수 있고 재고 조정도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주식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긴축을 멈추는 가장 큰 이유가 경기와 고용에 대한 걱정이라고 한다면은 시장 금리는 먼저 상당폭 먼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건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경기와 시장에도 경기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우리랑 좀 달리 시장의 장기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연준은 멈추더라도 시장 금리가 먼저 빠지게 되면 그 자체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시계를 조금 넓혀서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면 인플레는 내년 연말이 가면서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요. 정책 금리는 계속 5%나 이 초반에서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연말로 가면서는 정책 금리보다 인플레가 더 떨어지는 국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역시 시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시장은 경기랑 조금 다르게 상반기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도움, 그 다음에 경기와 실적이 바닥, 최악은 지났다는 거. 그게 상반기를 버텨줄 것 같고 하반기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내후년 2024년에 대한 경기를 선반영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뭐 쉽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달러가 워낙 강했기. 그렇죠. 그래서 이머징도 많이 힘들었죠. 이게 좀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달러가 킹 달러였고 그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물가와 긴축이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도라고 한다면은 시장 금리도 좀 빠지고 달러도 역시 고점을 치고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제 중국과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시아들인데 사실은 중국이 올해 뭐 투자 성과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이클상 선진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먼저 침체에 빠졌단 말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 구조조 그거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제로 코로나도 이제 조금 이제 완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워낙 부양 정책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숨통이 튈 가능성이 있으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른바 공동 부유 요런 룰이 이 플랫폼 업체, 플랫폼 산업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좀 되는 걸로 보여서 또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결국에는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빅텍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 당국과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런 중국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인도, 그 다음에 아세안 이런 쪽에 더 큰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 세상이 변화를 하게 됐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그 변화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사실 올해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다들 투자자분들께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올해 이제 12월이고 다 가고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드셨죠? 맞아요.
이게 뭐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전쟁도 네. 터지고 또 전 세계 인플레랑 통화 긴축도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미국의 연준이 작년도 말에, 그러니까 21년도 말에 올해 22년도를 예측할 때 네. 올해 22년도 말 PCE 물가가 2.6%일 것이고 따라서 정책금리도 0.9%까지만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딱 1년이 지나서 지금 보냐 실제 결과 어떻게 됐냐? PCE 인플레는 6%고요. 네. 정책금리는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4.5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크죠. 네, 너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전쟁이나 코로나의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네. 근데 모두의 말씀인 것처럼 아마 내년도 2023년도는 그런 영향들이 조금 누그러지고 정상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년도는 그래도 조금은 더 올해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정상화된 국면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례적으로 큰 매크로 이슈들이 겹치면서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오늘 또 이번 주 계속해서 보내드린 리서치 포럼에서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서철수 센터장님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서치 포럼 새로운 시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